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요, 오늘에야 제가 이제 82만 명의 구독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81만에서 82만 넘어오는데요, 한 달에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연말까지 100만 대군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는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의 이 자제분들, 또 이 젊은 동료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해주셔서 2030,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무기로 삼고 있는, 인질로 삼고 있는 게 2030 세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떠나면 2030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나를 감히 징계하려고 그러냐, 이런 자만에 빠져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2030들도 이준석 대표를 떠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리로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차단시키는 것도 차단시키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은 203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주인공에게 저 나름대로 이 소통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도 제가 2030 분들을 좀 제 방송의 구독자로 많이 모시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취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좀 이 젊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81만에서 82만으로 넘어오는데 한 달씩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방송 이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고, 또 젊은 분들의 뭐라고 하자면 바람이 뭔지 잘 살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상당히 좀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 평가, 지금 뭐 지난 월요일 리얼미터가 조사를 내놓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데일리안 의뢰로 해서 여론조사 공정위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 무려 10% 정도가 차이가 나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부정평가가 무려 52.9인데요. 긍정평가는 42.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2%로 지금 부정평가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 긍정평가 중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25.1, 잘하는 편이다가 17.6밖에 되지 않고요. 대신에 잘못하는 편이다가 8.7인데 비해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무려 44.2%예요. 저는 그래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하는 거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비교해보면 무려 27% 차이가 나요. 이 대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요, 이제 서울 지역, 수도권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부정이 53.1, 긍정이 43.3, 경기 인천에서요, 부정이 58.5, 긍정이 35.2입니다. 그리고 호남권도 마찬가지고요.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번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부정평가가 48.3, 긍정평가가 46.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에 대해서 마저도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통상적으로 해외 순방을 하면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 추세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부 당국에서 각별히 좀 챙겨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공정의 대표인 서요한 씨도요, 통상 이 순방 이후에는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52.9%의 부정평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44.2다.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감사원에서도 지금 뭐 대대적인 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표적으로 선관의 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속구리 투표, 이것 때문에 이제 감사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 수 있겠지만은,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의 선관위 완전히 코드 선거를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파적이고 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굉장히 강한 유권 해석을 여러 차례 내놨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국민의힘에서 유권 해석을 하면 이거는 뭐 하는 거하고, 민주당에서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거고 판단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 감사도 철저하게
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전 국가 기관에 대한 감사. 그야말로 이제 금년도 감사는 이미 작년에 다 정해졌겠지만 추가적으로 특별감사 형식이 됐든 무슨 형식이 됐든 간에 감사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감사도 말이죠. 윤 정부의 정책 기조만 딱 볼 게 아니라 국가와 이 미래를 보는 큰 틀 안에서 이 감사의 기준을 설정하되 불가피하게도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말하자면 정책 방향, 왜냐하면 정책 감사가 핵심이니까 말이죠. 비리 감사도 비리 감사지만 그런 틀 안에서 이 객관성 있는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감사도 차근차근 5년 내내 뭐 감사원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는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 봐주기 감사가 있었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는 이 감사원의 감사 자체를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자체 감찰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핵심의 내용, 이런 요지의 보도인데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를 하는데 말이죠. 이 공공기관 감사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국장은 유병호 국장이었어요. 근데 이 유병호 국장이 승진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사무총장의 실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그 밑에 과장하고 사사건건 부딪혔고요. 회의에서도 이 과장이 언성을 높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하는 이러한 이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하극상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지금 현 사무총장하고 부딪혔던 과장을 비롯한 감사관 5명을 모두 다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제 공공기관 감사국이니까요.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기관 평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 감사를 가지고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이 기재부 감사를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서 감사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되겠다. 유병호 국장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감사기관 연장을 막은 사람이 지금 감찰 대상이 된 과장 플러스 이 감사관 4명 해서 총 5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기간을 원래대로 연장하지 않고 원래의 기간만 감사하는 걸로 해서 끝났어요. 이것이 이제 이 유병호 감사 당시 국장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마침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봐주기 감사 왜 공공기관 감사 기재부 감사 기간 연장해야 되는데 못했느냐, 그 배후 세력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 과장은요 연일 계속해서 감사원 내부의 게시판에다가 이 결백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투쟁까지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감사원 직원들은 이러한 이 과장의 글과 관련해서요 찬반 댓글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이 감사 과장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당시 최재의 감사원장, 그리고 이제 또 감사원장 직무대행인 강민아, 이런 고위, 그러니까 이제 최고 지휘층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내가 이게 어떻게 업무 방해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위에 누가 있어요? 최재의 감사원장이 살아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시해서 감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 과장은 얘기는 뭐예요? 나는 최재 감사원장 지시를 받은 거야, 이렇게 지금 반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감찰 사건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을 감사원 내부에 들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폭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이 감사원 내부의 지금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조직이 분열되고 지휘부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금 우려 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까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 문제인 기재부 평가와 관련된 감사인데, 이 기재부 봐주려고 말이죠, 이 기재부 봐주려고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위 공문서 만드는 것이 감사원 공식적인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 이것이 이제 감찰의 사유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 PC 이분들이 담당을 활용했던 PC도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까지 벌이고 있고,
당연히 뭐 핸드폰은 당연하겠죠. 핸드폰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감찰 대상임의 감찰 단계에 있고 아직 공식 수사로 넘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핸드폰을 놓아두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관해서는요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없는데 이 PC보다도 핸드폰의 이 포렌식이 훨씬 더 중요한 단서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감찰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시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보복감사가 되는 보복감사의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이 감사에 유의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원 내부에서는요 직원 한두 명이 뭐 이렇게 감찰을 받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5명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고강도 감찰을 받는 경우는 전례 없는 일이다. 그래서요 상당히 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김민전 교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 방송에 나왔네요. 김민전 교수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말도 잘하고, 그 또 논리도 좋고 지식도 굉장히 많은 분인데, 경희대 김민전 교수가 오늘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한 얘기를 보면,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회담 잘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판하고 사사건건 물고 들어지는 걸 보면, 제2의 광우병을 노리는 이런 세력이 있다. 이렇게 전망 그리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인터넷상에 엄청난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명박 부째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하고 이 정부는 망해라 이런 식의 댓글을 사사건건 올리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때 나토 총장하고 핀란드 정상하고 회담이 조금 연기되고 미뤄졌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다자회의에서 이런 스케줄 변경 이런 거는 뭐 다반사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걸 보면 제2 광우병 사태를 노리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한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여당 그리고 정부 각 부처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대목도 뭐 제 스스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멘트를 저도 해온 바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는 거 가만히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통령 시대만 맡긴다든가 대통령한테만 주문할 수는 없다. 각 부처가 일제히 정책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김민정 교수도 비슷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여당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여론을 전문적으로 이 정밀 분석하는 작업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의미 없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 대목은 좀 대통령이 뭐 열받으니까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조심스럽게 로키로 얘기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지적을 제가 한 바 있는데 김민전 교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여론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걸 먼저 내놓고 어느 건 나중에 내놔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게 이 고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그리고요 그러면서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장관들의 메시지도 문제가 있고 관료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과 메시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옳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이번에 이제 무산됐잖아요. 대표 출마가. 이거 586 운동권이 자기들에 대한 비판이 듣기 싫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봐 무서워서 입을 막기 위해 출마조차 막는 거. 이거는 비겁한 정치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앞세워서 2030 여성표를 대거 받았는데 그래놓고서는 2030 출마를 막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개딸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자랑해놓고 막상 대선이 끝나니까 개딸의 상징인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토사 구팩시킨 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전민전 교수의 평가, 판단, 우리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아마 공감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또 이 전현희 위원장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현희 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정부 여당으로부터 대통령 포함,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이념이 다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권익위원장직에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사퇴하는 게 옳은 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는 이 직을, 임기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출마를 이 대표 위원장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또 이러한 이 전현희 위원장이 말이죠. 이러한 여건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권익위는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고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또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권익위는 장관 같은 이런 독립 그런 기관이 아니고 위원회로 편성이 되는데 위원회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이 권익위원장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쭉 재임해 왔는데 철저하게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독립성, 권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왔다.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 하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상으로 정해져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쉽게 본인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려면 다른 장관급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법률을 갖다가 개폐하든가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현행법상 위원회 조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상 보장한 이 의미가 훼손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법령을 포기하라. 법령을 개정하라. 아니면 조직을 부처 행정부 조직으로 바꿔놔버려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월북자로 단정했던 이대준 씨, 이게 이 월북자로 단정하는 과정이 타당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권 해석을 최근에 의뢰한 바 있는데요. 이 유권 해석을 거부했어요. 이 유권 해석을 거부하게 된 것은 우선 사실 파악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본인의 이 발언 입장을 합리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권익위에서는요, 해수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이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이 권익위원장으로 본인이 재직하는 중에 이러한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결론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권 해석팀의 자율성, 독립성을 철저히 법령에서 존중했다. 따라서 서해 공무원의 유권 해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그동안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된 그리고 독립된 유권 해석을 내놨는지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상당히 본인이 한 일을 지나치게 자화자찬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철저히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임기를 지키겠다고 할 만큼 합당한 이 철학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이 얘기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건인데요. 전현희 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홍상표죠. 홍장표 KDI 연구원장, 이런 분들이요, 임기를 과연 지키는 것이 맞겠느냐. 왜냐, 윤석열 정부의 정책 코드, 철학, 이념 너무나 다른데 과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온 사람인데요. 이 홍장표 원장도 이제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사퇴를 압박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KID가 윤석열 정권에 맞는, 입맛에 맞는 연구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거는 연구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했다면 내가 그냥 여기에 연연해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사퇴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28일 날이요. 이 한 총리가 홍 원장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퇴의 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인터뷰 통화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대대적으로 단독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시간 문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홍장표 지금 KDI 원장의 경우에는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예요.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의 또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말하자면 산파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KDI 연구원장에 앉아있는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홍상표 원장의 경우에는 연구의 중립성과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라고 한 거 하지만은 총리께서 이 다름을 인정하고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서 복합 의의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길 소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장표 KDI 원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 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비서관도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해경공 김씨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입수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문화일보 단독 취재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이죠. 지난 1월 달에 양천에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어요. 그때 이제 핸드폰은 당연히 남겨져 있었죠. 그런데 이 핸드폰에 남겨져 있는 이 녹음 파일을 갖다가 이 이모 씨의 측에서 결국 검찰에 협조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녹음 파일이 총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개는 수사기관에 넘겨줬고요. 3개는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겨주지 않은 미공개 녹음 파일을 이제 검찰에 협조해 주겠다. 이런 지금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재명 의원의 대선 변호사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3개고요. 그리고 공개가 되지 않은 3개의 녹음 파일은요. 해경군 김씨 사건과 관련된 이태영 변호사 관여된 내용입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변호사비 25억 원 중에 일부를 쌍방울로부터 시비로 대납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하고 나서 다음에 이모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했던 이 경찰이 말이요, 검찰에 그 당시에 의견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지난 1월 달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느닷없이 불기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기소로 바뀐 과정과 관련해서 이 숨진 이 씨의 변호사인 이민석 변호사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푸는데 핵심적 이런 발언 내용들이 이 녹음 파일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녹음 파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이 3건 미공개된 녹음 파일을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는 검찰에서는 불기소인데 검찰이 불기소를 하고 나니까 경찰에서도요, 이건 이상한데 의외인데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 미공개 녹음 파일이 수원지검에 이제 분석이 되면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의원의 소환 조사 불가피하다. 이제는 곧 소환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9월로 끝나거든요. 따라서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검찰 안팎의 이 법조계에서는요, 서면이든 소환이든 간에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2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이 박지원 관련된 국정원의 고발 사건,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